이어서 K-니어리스트 네이버 KNN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NN이 어떤 알고리즘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써보기 전에 어떤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KNN이라는 건 알고리즘 자체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이 한 줄의 설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KNN이란 어떤 유사한 K개의 이그젬플, 그 예제를 기반으로 알고자 하는 이그젬플을 다수결에 의해 분류하는 비모수적 분석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KNN은 일단 모형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KNN을 약간 게으른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미리 모형을 설정하지 않고 분석을 하려고 하는 그때 알고리즘을 적합해서 그때 바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미리 준비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게으른 알고리즘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유사한 K개를 고른다는 게 설명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경우를 위해, 만약에 여기에 X와 동그라미가 있다. 여기서 새로운 데이터, 물음표가 들어왔을 때 이 물음표는 어디에 속할 거냐, 이 물음표라는 데이터가 동그라미에 속할 거냐, X에 속할 거냐를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사한 4개, K를 4로 설정을 했다고 하면 이 물음표와 가까운 4개의 데이터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4개의 데이터를 선정을 하고 그 4개 안에서 다수결, 지금 보면 동그라미가 3개, X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물음표를 동그라미로 분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KNN 알고리즘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까움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네, 이 KNN이 실제로 레커멘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인화 추천 시스템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를 다양한 유사한 고객들을 기반으로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사한 아이템들을 기반으로 추천을 한다든지 해서 디스턴스를 활용을 해서 추천을 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디스턴스가 여기에는 2가지만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디스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와 맨하탄 디스턴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흔히 무난히 많이 쓸 수 있는 디스턴스입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먼저 2가지 P와 Q라는 점이 있을 때 그냥 각각 P와 Q의 차에 제곱을 취해서 그걸 다 더해주고 거기에 스퀘어 루트를 씌워서 다시 단위를 맞춰주는 방법입니다. 그냥 편차 제곱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맨하탄 디스턴스는 아까의 그 편차에 제곱을 하지 않고 절대값을 씌워서 부호만 없앤 뒤 그 값들의 합을 구하는 게 맨하탄 디스턴스입니다. 이 2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커버할 수가 있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연속형 데이터들은 유클리디안과 맨하탄 디스턴스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주형 변수도 나중에 더미 변수라는 걸 만들게 되면 이 차이가 있으면 1, 차이가 없으면 0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개수만큼의 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마 유클리디안과 맨하탄이 비슷한 결과를 보일 거라 보이는데, 그래서 범주형 변수에서도 잘 적용이 되고 연속형 변수에서도 잘 적용이 돼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와 맨하탄 디스턴스는 흔히 많이들 사용하는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KNN의 장점과 단점을 보자 하면,
장점은 알고리즘 자체가 상당히 단순함에 비해 그 결과가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극단값이 있든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가까운 K에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 단계가 상당히 빠르다. 이 부분은 아까 게으른 알고리즘이라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훈련이라는 용도는 어떤 모형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형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 단계가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점은 그냥 가까운 K개를 선정해서 이 새로운 데이터의 결과는 이거다 라고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모형이 있다는 건 그 모형을 기반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형이 없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분류 단계가 느리다라는 거는 분류를 하고자 할 때마다 모든 데이터와 각각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약에 기존에 10,0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새로운 10개의 데이터를 분류를 하겠다. 그러면 총 10만 분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 단계도 느려지고 이제 메모리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간히 R로 KNN을 사용을 하다 보면 메모리 부족으로 알고리즘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겪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디스턴스는 문자형 데이터로는 디스턴스를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더미 변수로 변환을 하는 처리가 필요하고 결측 데이터는 결측값이 있으면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값을 대체하든 아니면 제거를 하는 식으로 결측 데이터의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K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 K는 일반적으로 1에서 20 사이로 자주 사용되는 편입니다. 물론 주어진 자료의 양과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에 주어진 자료가 몇백만 개다. 근데 거기서 K를 1에서 20 사이로 하기엔 K가 너무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의 양에 맞춰서 K 개수도 좀 늘려줄 필요도 있고 만약에 분석 목적이 내가 이거를 정말 세심하게 분류를 하고 싶다. 그러면 K를 좀 낮출 필요가 있고 그냥 뭉뚱그려서 두루뭉실하게 구분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K를 늘리는 등 이런 경험적인 방법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판단이 힘들다. 일단 어떻게든 적용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 자료 수의 제곱근을 취해서 그 개수 주변을 공략해 보면은 적절하게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여유가 있고 컴퓨터의 퍼포먼스가 충분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노가다. 그냥 모든 K에 대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시도를 해서 여기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건 어떤 애큐러시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모든 K에 대해서 애큐러시를 측정을 해서 이 애큐러시가 가장 잘 나타나는 K를 선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KNN은 만약에 연속형 값이 들어갔을 때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다 보면 두 개의 단위가 서로 맞지 않으면 디스턴스가 같은 차이인데도 디스턴스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 변수가 있다. 근데 몸무게가 10kg 차이 나는 것과 키가 5cm 차이 나는 것, 이 두 가지의 어떤 수치적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나중에 연산을 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뭐 키가 조금 차이 나는 사람이랑 키가 뭐 10cm 차이 나는 사람이랑 몸무게가 10cm 차이 나는 사람이랑 이 어떤 디스턴스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둘이 똑같은 10cm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자료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키와 몸무게는 두 자리, 세 자리 차이지만
만약에 내 자산이라는 변수, 몇 천만 단위의 수치와 키, 그 세 자릿수와 비교를 하게 된다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아지는 경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연속형 변수의 단위를 맞춰주는 표준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표준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수도 있지만 웬만해선 이 민맥스 노멀리제이션과 Z스코어 스탠다디제이션 두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 식을 한번 보면 민맥스 노멀리제이션은 먼저 분자의 x 어떤 데이터 값과 그 데이터 범위 내 그 변수 내의 최소값을 빼줘서 그 분모의 맥스 마이너스 민, 그러니까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을 한 값을 나눠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 x가 이 맥스와 같아지게 된다면 그 값은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지. 그 값은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x가 최소값 민을 가지게 된다면 여기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맥스 노멀리제이션의 범위는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다 라는 식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연속형 변수를 이 민맥스 노멀리제이션을 하게 된다면 모든 변수가 0과 1 사이의 값으로 가지게 단위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Z스코어 스탠다디제이션은 이거는 정기분포에서 그 표준화하는 방법에서 나온 방법인데 먼저 어떤 그 변수 x의 평균값과 그거의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서 그 x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줌으로써 이 표준화를 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긴 하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사이의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크게는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6 사이의 범위 내에서 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 그 분산을 고려해서 값을 조정해 줬기 때문에 그 변수 간의 단위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범주형 변수가 주어졌다 했을 때 계속 언급이 되던 그 더미와 더미 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더미 코딩은 범주형 변수를 알고리즘이 인식할 수 있도록 수치화하는 방법입니다. R에서 더미스라는 패키지를 사용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범주를 한 번에 더미 변수들로 만들 수 있는 유용한 패키지가 있어서 한번 참고하시고, 이제 이 범주형 변수를 0과 1로 변환을 한다는 간단한 결과인데 이 0과 1로 어떻게 변환을 하냐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피처의 범주형 변수가 a와 b와 c 그리고 a, b가 있다. 그렇다면 이 예제들을 먼저 세로로 한번 나열을 해보고 그리고 A, B, C, A, B니까 이거의 수준, 그 레벨은 A, B, C가 됩니다. 그래서 A, B, C를 그 열의 위치에 놓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제는 A이기 때문에 A 놓고 B와 C에 0을 두게 됩니다. B는 A가 아니고 B, C고 C도 똑같이 0, 0, 1이 됩니다. 그리고 A도 1, 0, 0, 다섯 번째 자료는 0, 1, 0의 변수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C를 없애도, 이 C라는 열을 없애도 A랑 B라는 열만 가지고 이 모든 예제를 유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보시면 이 A라는 열과 B라는 열의 조합으로 만약에 첫 번째 열의 1이고 두 번째 열이 0이다 하면 그 예제의 자료는 A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첫 번째 열이 0이고 두 번째 열이 1이다 그러면 B, 둘 다 0이다 하면 C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행렬에서 어떤 이 선형 관계를, 각 열의 선형 관계를 가지지 않게 하는 용도로 이 C라는 열을 제거하게 되는데, 좀 더 소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더미 코딩은 어떤 레벨에서 레퍼런스를 하나 정하고 그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범주형 자료를 0과 1로 변환을 해서 어떤 매트릭스를 반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 KNN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전에 머신러닝을 연습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어디서 얻냐를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CI 머신러닝 레파지토리는 좀 머신러닝을 공부해봤다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접속해본 사이트로, 실제로 다양한 머신러닝용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카테고리만 봐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데이터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번쯤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데이터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글입니다. 케글은 이제 머신러닝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케글 공모전이나 케글 동아리 등으로 이제 케글이라고 하는 어떤 공모전 대회에 도전을 해보게 됩니다. 케글에는 수많은 고수들이 이제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올려놓고 자신들의 알고리즘의 퍼포먼스를 내서 그 대회에 수상을 해서 상금을 타가는 등의 결과를 보이는데, 이 케글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를 케글에서는 공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개된 데이터들은 실제로 사용되는 연습용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머신러닝을 공부하는데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정부 3.0이라고 하면서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공공 데이터 포털을 가면 오픈 API도 제공을 하고 기본적으로 CSV 데이터나 XML, JSON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하면은 그 공공 데이터를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 데이터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이 공공 데이터 포털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좋은 성능을 낼 건지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건 데이터를 먼저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이 데이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구분을 합니다. 또 트레인 셋에서 트레인 셋과 밸리데이션 셋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셋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합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최종적으로 적합이 다 됐다 그러면 이 테스트 셋을 어떤 새로운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 새로운 데이터에 얼마나 적용이 잘 되는지에 대한 애큐러시를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트레인 셋과 밸리데이션 셋으로 뭘 할 수 있냐? 이 트레인 셋과 밸리데이션 셋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건 기존의 어떤 데이터 셋에서 일정한 비율, 70대 30, 75대 25, 80대 20, 90대 10 등으로 데이터를 분리한 다음에 그 트레인 셋으로 데이터를 모형을 적합시키고 이제 트레인 셋으로 모형을 학습하고 나머지 밸리데이션 셋으로 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애큐러시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 한 번만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어떤 데이터가 선택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번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 번 측정하는 개수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 원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밸리데이션 셋이 데이터 하나, 테스트 셋이 트레인 셋이 그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데이터가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개수가 n이라고 하면 총 n번의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서 그럼 n개의 애큐러시가 n개의 이제 예측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n개의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애큐러시를 반환을 하는 방법이 원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K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이 있는데 이 K는 보통 데이터의 양이나 아니면 분석 시간을 고려해서 10개, 5개, 3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뭐냐?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10개의 폴드로 구분을 합니다. 이 하나의 폴드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9개의 폴드를 트레인 셋으로 설정을 해서 트레인 셋으로 모형을 학습하고 나머지 하나의 폴드인 밸리데이션 셋으로 모형을 검증합니다. 이렇게 10번을 수행해서 10개의 애큐러시가 주어지면 그 10개의 애큐러시의 평균을 구해서 이 애큐러시를 보다 분산이 적게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폴드가 많을수록 좀 더 추정이 정확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밸리데이션 셋과 트레인 셋이 서로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큐러시가 실제 결과보다 조금 왜곡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테스트 셋으로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트스트랩 샘플링 방법도 있는데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어떤 데이터를 복원 추출해서 원하는 개수의 그룹을 형성을 하고 그 그룹을 여러 개 형성을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식으로 애큐러시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차후 혹시 나중에 앙상블 기법이 나오는 부분이나 이따 12장 챕터 12쯤 내용에서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형을 적합을 했다. 그럼 이제 예측 값과 실제 값과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값과 실제 값과의 차이를 좀 더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컨퓨전 매트릭스입니다. 먼저 실제 값의 네거티브 값, 그러니까 거짓 값과 포지티브, 참 값을 행으로 두고 모형으로 예측한 값의 포지티브, 참값과 네거티브, 거짓값을 열로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셀에 이제 true, 포지티브, 실제로 실제로 참일 때 참이라고 한 셀, 그리고 false, 네거티브, 실제로는 포지티브인데 나는 네거티브라 예측한 셀, 그리고 false 포지티브, 실제로는 네거티브지만 나는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거, 그리고 true 네거티브, 실제로도 네거티브고 예측도 네거티브라고 한 셀, 이렇게 네 가지 셀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TP, FN, DN, FP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애큐러시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나타나는데 프레시전과 리콜 아니면 뭐 F1 스코어 등의 모든 계산을 다 이 컴퓨전 매트릭스로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스레스홀드, 내가 이 분류 기준을 높일 건지 아니면 좀 낮출 건지를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봤는데 만약에 FN이 너무 높더라, 이 FN의 개수가 너무 많더라, 그렇다면 실제로 참인데 대부분 네거티브로 분류를 했으니까 실제 데이터에서 필요한 기준점보다 현재 설정된 기준점이 좀 높게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점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가 대부분 거짓으로 예측을 하게 돼서 실제로 참인 것도 거짓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준점을 조금 낮춰서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반대로 이 폴스 포지티브가 너무 높게 나타난다, 이 경우는 실제로 네거티브인데 그거를 다 포지티브로 분류해버리는 경우로 기준점이 너무 낮아서 대부분 다 포지티브로 분류되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점을 조금 높여서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준점을 높이고 낮춘다 해서 정확도가 무조건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마지막에 코스트를 고려해서 조금 조정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1주차 스터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